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꿀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저녁 10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올바이오 파마가 M&A 합병 이슈가 나온 이후에 추가 급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41,350원으로 마감을 했고 NXT 시장에서 조금 빠졌는데 41,650원. 근데 여러분들 NXT 시장 이거 장 후에 하는 거 있잖아요. 큰 이슈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것들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제가 지금 3분봉을 보려고 하는데 거래량 자체가 떨어질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00주, 5,000주, 2,000주 이렇게 3분봉 기준입니다. 3분에 9,000주 이렇게 많아요. 9,000주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NXT 시장에 급락이 나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장중이었으면 1,000주, 2,000주 팔아봤자 호가창에서 받쳐주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질 않는데 NXT 시장이 딱 되고 나서 떨구는 물량들은 장중에가 아니라 이제 장후잖아요. 그죠? 장후면 한 2,000주만 던져도 밑에 호가창에 물량이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막 몇천 주씩 다 걸어놓고 하진 않기 때문에 받쳐주는 물량이 없어서 한 3,000주, 4,000주만 누가 던져도 그러니까 적은 주식 수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주식 수만 던져도 호가창이 막 몇 개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차트 속에서 급락이 나오거나 막 이런 것들 보시면 왜 이렇게 떨어졌지 하시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간의 거래인데 누군가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000주 던졌다. 그러면 호가창이 두세 개 떨어지고 그럼 그거 보고 또 누가 2,000주 던진다. 그럼 또 호가창 두세 개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NXT 시장에서 빠지는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있어서 오르고 빠진다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기업 가치와 연결된 거니까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런 시장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미국 주가가 빠지니까 다음날 투심이 악화될 거야. 그럼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수익 실현하자 하고 던진 물량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NXT 시장에서는. 그럴 때 던질 때 뭔가, 이 한올바이오 파마 뭔가 악재가 있어 라고 던지거나, 오늘 같은 경우 한올바이오 파마 출신의 다른 분이 미국의 사업체를 차려서 같은 FcRn 저해제를 개발을 했다. 따로 개발을 해서 그거를 셀트리온이 투자를 했다. 라이센스 인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공시가 셀트리온을 통해서 났는데 그 FcRn 저해제를 개발하고 임상하고 질병 확장까지 하려면 셀트리온 돈도 많이 투입이 되겠지만 시간이 사실 이게 또 몇 년짜리입니다. 이게 한 번에 1, 2, 3상을 그렇게 쉽게 못해요. 지금 이뮤노반트도 IMVT1402로 1상을 하고 그 다음에 2비상이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 진행 중이잖아요. 등록 임상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임상 2상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2상을 거치고 나서 가는 것들. 그러니까 1상, 지금 비임상 단계 물질인데, 비임상 단계 물질이면 전임상도 가야 되고요. 전임상 다음에 1상이거든요. 전임상이라는 거는 이제 동물 실험, 영장류나 이렇게 원숭이나 이런 데 투약을 해보고 반응이 어떤지 보는 게 전임상이고 1상 실험부터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상 실험을 하고 2상 실험부터 이제 환자군에 투여가 되는데 이 비임상 실험 물질을 라이센스인 한 거 가지고 지금 와서 주가에 미리 반영한다는 건 전혀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뒤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NXT 시장에서의 악재라고 나온 것들은 미국 선물 시장에 대한 하락, 그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 FcRn 저해제를 한올바이오 파마 출신 분이 미국에서 카이진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에서 FcRn 저해제를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셀트리온이 라이센스인 해갔다. 이거는 경쟁사가 나타날 거다. 악재다.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장기 지속형이 될 수도 있고요. 투여 방법이 알약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먼 얘기다.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될지도 해봐야 한다. 부작용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해봐야 한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로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제가 매도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좀 오바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NXT 시장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22만 7천 주가량 팔고 기관들이 8만 9천 주가량을 사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 눈에 띄는 거는 연기금 물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사모펀드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바이오 펀드 자금들은 바이오주 쪽으로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오늘 상승을 했잖아요. 외국인이 22만 7천 주 가량을 팔았는데 이걸 보니까 오늘 공매도 물량이 한 19만 주 가까이 나왔어요. 19만 5천 주 오늘만. 공매도 물량이 19만 5천 주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22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공매도 오늘 때린 거예요. 근데 오늘 주가 상승했죠. 외국인들 오늘 공매도 때린 거 다 지금 하락 중일 겁니다. 아마 어제부터 공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급등세에 있날은 공매도가 차라리 얼마 안 나왔고 급등세인 날은 아마 쇼커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급등을 해서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쇼커버가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진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제 오늘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많은 게 공매도가 좀 많이 몰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뭐 저는 이제 신경 안 쓰는데 수급에 대해서 이 수급 보고 또 매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외국인 왜 이렇게 빠져나가지? 이거 임상 M&A 된다는데 왜 또 빠져나갔어? 외국인 지분율 또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M&A 하는 이슈 나오기 전에 3.9%였다가 M&A 이슈 땅 터지고 급등했을 때 4.9%까지 한 방에 1%가 뛰었거든요. 6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근데 지금 또 한 60만 주를 다시 내다 팔면서 10월 31일에 팔았던 거 11월 3일 4일에 지금 이틀 만에 다 팔았어요. 외국인들. 대부분 매도도 많더라고요. 공매도 물량도. 아무튼 그 매도 물량이 뭔진 모르겠지만 외국인 소진율이 지금 3.9%까지 떨어졌다. 그 말은 이거 한올바이오파마 잘 나오면 외국인들 이거 물량 매집하려고 하면 제가 오늘 호가창 보고 느낀 거는 진짜 오늘 호가창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주가가 4만원 초반대까지도 이렇게 4만 1,000원, 2,000원까지, 4만 1,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가는데 매도 물량이 없어요, 위에. 그러니까 잠겼어요, 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뭐 4만 1,000원 막 그 M&A 관련해서 4만 1,000 얼마에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좀 빠졌고 오늘 다시 4만 1,000원대를 뚫는데 그 정도면 이제 전고점이다 해서 막 매도 물량이 쌓여있고, 호가창이 두껍게 쌓여있고 그래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가 턴어라운드 해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바이오주로 좀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도, 한올바이오파마가 다들 오른다고 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고, 뭐 이런 호가창 때문에 판단을 한 거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아무튼 호가창에서는 참고적으로는 그랬다. 오늘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뮤노반트 주식이 뭐 장 전에 뭐 마이너스 3% 되고 5% 되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도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체결이 얼마나 됐는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아까 3점 몇 %까지 장전 거래가 됐었는데 뭐 80주, 100주 많아봤자 1,500주 뭐 이 정도만 거래가 된 거거든요. 너무 극소한 거래량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주식 가격은 마지막 체결가가 주식의 그 가치의 지금 현재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사전에 뭐 체결되는 것들에 대한 하락세는 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사전에 체결되면은 사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나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극소수의 물량이 낮은 가격에 체결이 되면서 퍼센트가 하락된 걸로 보여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제는 국내 주식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오늘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주나 AI 관련해서 거품이다 뭐다 아니다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사람들에게 좀 불안감을 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 바이오주가 돌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지난주였나요? 신고가 달성을 했고요. 시가총액 1등, 그러니까 어떤 산업군에서 성장 산업군에서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시가총액 1등이 그 뭐라 그러죠? 신고가, 전고점 돌파, 신고가 달성. 알테오젠도 오늘 그랬잖아요. 신고가 달성을 의미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반도체주에서 바이오주로 수급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그 1등 기업의 신고가를 보고 좀 지금은 바이오 장세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지지난주부터 저는 조금 느꼈고요. 근데 한올은 그때도 조정을 받고 있었죠. 3만원 초중반 3만 3,4천원 정도 되고 있었고 근데 M&A 이슈가 땅 터져주면서 아니나 다를까 수급이 확 붙었죠. 바이오주 수급이 붙으면서 그리고 공매도 물량에 대한 쇼커버들도 나와주면서 급등을 연출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하락을 안 하고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확실히 바이오주가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뭐 이거는 좀 거만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투자 철학에 대해서 워낙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 좀 영상이 길 수도 있어요.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워낙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제가 3만원대, 2만원대일 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꾸준히 사 모으시는 자들은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는 거는 그만큼 내가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도 커질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보장받는 하이 리스크를 선택을 하신 거다. 하이 리턴이 된다. 물론 좋은 기업일 때입니다. 좋은 기업일 때만 한정되는 겁니다. 안 좋은 기업들을 주가 떨어졌다고 샀다가는 하이 리스크예요. 하이 리턴은 없어요. 하이 리스크가 더 하이 리스크입니다. 근데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위험성이 너무 높아 보이고 그 회사 주식의 악재가 다 터졌고 더 이상 터질 악재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악재가 터졌다. 또 떨어졌다. 근데 이 회사 아무리 봐도 좋은 기업이다. 그러면 하이 리스크를 택하는 거죠. 나는 그러면 지금의 악재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리스크 지고 사겠다. 사람들은 리스크 다 회복되면 살 때 나는 리스크 지고 사겠다. 리스크 회복되고 사면 악재가 해소되고 사면 그만큼 먹는 게 줄어들고요. 악재가 막 터졌을 때 사면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좋은 기업일 때만입니다. 한정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무튼 저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만원 중반, 2만원 후반, 3만원 초반, 3만원 중반대까지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분들이든 아닌 분들이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에게 꾸준히 모아 가셔라. 저는 그럴 거다. 저는 한올바이오파마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뭐 월급 들어오면 모으고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꾸준히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댓글에서 뭐 떨어지라고 하는 게 적응이 안 되셨다고 하는데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떨어져야 좀 모을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기업의 가치가 떨어졌다.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오늘의 한올바이오파마와 어제의 한올바이오파마는 다른 게 없고요.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상 환자에 대한 데이터들은 점점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면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주가는 계속 바닥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공매도 세력들은 많이 붙어 있었고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매집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M&A 이슈가 빵 터지고 급등을 할 때 기쁨을 많이 누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다들 좀 더 살 걸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으셨겠죠. 그죠? 어떤 분께서 오늘도 댓글 한번 쭉 보면 오늘도 지난번에 제가 어제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들에 대한 댓글이 조금 쌓였는데 다들 뭐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뭐 셀트리온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셨네요. 셀트리온 쿨다니 님이 셀트리온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고 뭐 저주받은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황땡땡 님은 뭐 100만원까지 들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박땡땡님은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해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거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피보노님의 슈퍼땡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피보노님도 엄청 자주 후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히 잘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강땡땡님은 저는 오늘 더 샀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언급하셨을 때 더 모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잘 사셨네요. 어제 사셨을 테니까 잘 사셨네요. 그리고 제이골리님께서 5,000원을 또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지속적인 상승에서 계속해서 부분 손익 실현의 욕구를 참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지속적인 영상으로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드렸다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800만원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큰 돈으로 이렇게 한 방에 빵빵 보내주시는데 너무 많은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메모리 800만원님이 아마 지금 뭐 뭐라 그러죠? 부동의 1등
부동의 1등이시겠죠. 부동의 1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댓글들 통해서도 이렇게 뭐 투자 철학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댓글 보면서 뿌듯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투자 철학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는 흔들리지 않는 주식 철학만 있다면 언제든지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본인만의 철학이 얼마나 잘 정립이 돼 있어서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에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 그런 철학을 하나씩이라도 갖고 계시면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댓글은 이렇게 했고, 오늘은 이 DS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위원님께서 또 소중한 레포트를 업로드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영상이 조금 이게 페이지가 좀 많아서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좀 참고 좀 해주시고 그래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아마 많은 공부가 될 거고, 그리고 사실 기업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철학이 거의 80%예요. 예. 기업 공부는 기본 베이스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철학이라는 엄청난 그 갑옷이 입혀져야 이게 싸움에서 전장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어막도 되고요. 때로는 방패가 무기가 될 수 있듯이 공격도 할 수 있고 하는 게 기업 가치 분석은 기본이고 투자 철학이 좀 거기에 입혀져야 완벽한 이제 장기 투자 철학을 가지고 하면 완벽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기업 가치 분석은 해야 되겠기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펜으로 같이 보면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보시면 여기서 뭐 상황이 달라졌다. 바토클리맙 가치 재평가 필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과거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 바토클리맙이라는 약물이 TED 임상 결과가 이제 11월, 12월 둘 중에 하나에 나올 텐데, 뭐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이 연구위원님은 김민정 연구위원님은 12월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12월 13일에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가 있거든요. 이때 발표하진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12월 초쯤에 발표를 해서, 그러니까 뭐 전주든 뭐 한 2, 3일 전이든 12월 13일보단 이전에 발표를 해서 12월 13일에는 온전히 인베스터 데이를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이면 이제 12월 초가 좀 가능성이 높고요. 11월이면 이제 11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 그때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김민정 연구위원님 생각은 이제 11월 10일은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토클리맙이라는 이 약물 자체가 일단은 부작용 때문에 MG라는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임상을 성공을 하고도 아제넥스는 부작용이 없는 약물, 경쟁사 아제넥스는 부작용이 없는 약물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바토클리맙은 상업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상업화 보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바토클리맙의 기업 가치가 쭉 빠지면서 하늘바이오파마가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 레포트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M&A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엄밀히 말하면 최근 금요일에 나왔던 이 M&A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증권가에서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이 바토클리맙은 기업 가치에서 빼고 생각하자. 바토클리맙은 상업화 안 한다. 얘네들 1402번 아이메로프로바트라고 하는 1402번으로 아이메로프로바트는 IM이라고 할게요. 아이메로프로바트라고 하는 1402번이 상업화를 한다 그랬어. 1401인 바토클리맙은 버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서 빼자라고 했던 게 증권가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TED라는 질환은 사실 기전 자체가 좀 다르다. 이 MG라는 증상은, 중증근무력증은 만성적인 중증근무력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장기 지속적으로 약물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바토클리맙처럼 부작용이 있어버리면 장기적인 투여가 힘들다. 그래서 상업화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아제넥스라는 경쟁사에서는 부작용이 없는 약을 팔고 있는데, 그 경쟁사를 이기려면 부작용이 없어도 시원찮을 판에 부작용이 있으니 MG는 힘들다. 근데 TED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효능이 좋다면 환자들이 그 부작용이 컨트롤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상업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증권가에서는 바토클리맙 기업가치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드렸고요. 바토클리맙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되 만약에 된다면 이거는 플러스 알파다, 추가 플러스 알파니까 바토클리맙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되, 그래서 3만원대 중반이었잖아요. 그때 3만원대 중반에 이렇게 가다가 바토클리맙 안 된다 할 때 저는 그때 바토클리맙 안 된다는 건 이미 주식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아가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모아갔고 만약에 바토클리맙이 잘 된다면 이거는 증권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근데 M&A 이슈가 그때 딱 터졌고, M&A 이슈가 터지면서 이 M&A, 지금 와서 M&A,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메로프로바트 결과 내년에 나오는데, 바토클리맙 결과 나올 때쯤 M&A가 된다고? 그러면, TED 이거 상업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증권가에서 한번 갸우뚱하기 시작을 해서 급등을 한번 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TED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상업화 하냐 마냐 때문에 지금 횡보를 살짝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조금은 반영해요, 조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런 거죠. 된다고 생각하기엔 확정이 없고, 안 된다고 하자니 M&A가 되고. 그러니까 애매하지만 이 M&A가 된다는 건 뭔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뭔가 있기 때문에 M&A가 되는 거지 않을까라고 갸우뚱하면서 살짝 반영을 한 겁니다. 살짝. 지금 TED 상업화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올라왔다는 건 그냥 살짝 반응, 그러니까 미리 매집한 물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9월 3일 날. 이때가 무슨 날이냐면 그레이브스병의 바토클리맙의 그 6개월 미투약 관해 데이터, 그러니까 약효의 지속성이, 약을 끊고 약효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6개월간 관찰해보자 하고 나서 관찰해봤더니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그 잘 나온 데이터를 발표한 날이 9월 3일입니다. 바토클리맙 디지즈 모디파잉 효능 입증, 약효 지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시 가능성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티FcRN 시장 경쟁 격화로 인해 빠른 출시가 시장 점유율 핵심 요인으로, 그러니까 아제넥스처럼 안티FcRN 시장 경쟁 격화라는 건 지금 존슨앤존슨이 있고, 아제넥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뮤노반트가 있고, 뭐 UCB가 있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존슨앤존슨, 아제넥스, 이뮤노반트 이 3개는 좀 경쟁력이 있고요. UCB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제넥스와 존슨앤존슨은 지금, 아제넥스는 지금 SC 제형으로 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요. 존슨앤존슨은 IV 제형으로 시장성이 좀 부족하고요. 이뮤노반트는 SC 제형으로 시장성이 좋습니다. 근데 데이터 면에서는 이뮤노반트가 1등, 존슨앤존슨이 2등, 아제넥스가 3등, 시장 진입은 아제넥스가 1등, 존슨앤존슨이 2등, 이뮤노반트가 3등 그렇습니다. 자, 안티-FcRN이라는 저해제를 통틀어서 시장 진입 순서는 아제넥스가 1등, 존슨앤존슨가 2등, 이뮤노반트가 3등인데 각 질환별로는 시장 진입 순서가 달라요. 만약에 MG 증증 근무력증이다 라고 생각하면 1, 2, 3등이 그대로 아제넥스, 존슨앤존슨, 이뮤노반트 이 순이 될 거예요. UCB가 사실은 UCB도 나오긴 했으니까 일단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등밖에 없어요. 이뮤노반트 1등, 나머지는 그레이브스병 안 합니다. 류마티스 같은 건 어떨까요? 이뮤노반트 1등, 나머지 존슨앤존슨, 아제넥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쇼그렌 증후군 같은 건 어떨까요? 쇼그렌 증후군은 다 비슷해요. 다 공동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루푸스, CLE, 피부홍반성 루푸스는 이뮤노반트는 1등, 나머지들은 안 합니다. 뭐 나머지는 SL이라고 전신 루푸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IDP는 아제넥스 1등, 존슨앤존슨이 2등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뮤노반트가 2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질환별로 달라요. 질환별로. 너무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좀 지울게요. 좀 지우고 읽어야 되니까 좀 지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 읽으시면서 좀 길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는 게 자꾸 반복해드리는 게 많아서, 잘 아시는 분들은 빨리 돌리기로 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다른 주주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다 주주니까 주주분들 같이 협력한다고 생각하시고, 모르시는 분들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빠른 출시가 중요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먼저 가져가려면요. 가운데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이 LDL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과
그에 따른 불명확한 상업화 전략. 차세대 아이메로프로바트라고 하는 1402번은 29년 이후에 출시가 예상이 됐어요. 따라서 시가총액이 24년 1월 이후 거의 우하향을 그렸어요. 29년 이후면 한참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25년인데 29년이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29년 거 주가가 반영해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29년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겠다 한 겁니다. 물론 28년부터는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도 지금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우하향을 그렸다. 반등의 시그널은 올해 9월 3일에 있었다. 바토클리맙 24주 투여 이후 투약을 중단하더라도 효능은 지속됨을 확인돼서 LDL 상승 이슈는 투약 24주에 국한됨을 입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4주 동안 임상을 했는데 24주 동안은 임상을 하고 그 뒤에 24주는 약을 투약 안 했는데 투약을 중단하더라도 효능이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LDL이 그대로 다시 정상 수치가 된 겁니다. 약물 투여한 24주 만에 LDL이 조금 올라갔을 뿐이지 약물 투여 중단한 이후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향후 적응증 경쟁 상황에 따라서 바토클리맙 출시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거는 임상적으로 효능도 증명을 했지만 지속성도 증명을 했고 부작용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이 갖고 있던 그런 불확실성들이 다 해소가 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상업화 가능성이 다시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12월에 공개될 TED 임상 3상 데이터, 바토클리맙 출시의 핵심 요인이다. TED로 출시될 경우 바토클리맙 퍼스트 클래스로서 최대 3.7억 달러 37억 달러죠. 37억 달러. 자, 여기서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뭘 켜지? 잠시만요. 계산기. 37억 달러라고 했으니까 37억 달러 이거잖아요. 곱하기 환율 계산을 조금 보수적으로 1350원 하겠습니다. 하면은 5조 원이네요. 5조 원. 그죠? 4.9조 원. 5조 원가량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약 출시되자마자 5조 원이다. 이게 아니고 피크 세일즈 기준 최대. 그러니까 약이 출시되고 자리를 잡고 몇 년 후까지 봤을 때 최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약 5조 원이다. TED 하나로만. TED 하나로만 매출이 약 최대 5조 원까지 된다는 겁니다.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임노반트도 TED 결과 확인 후 바토클리맙 최종 개발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12월에 발표될 TED 임상 3상 데이터는 바토클리맙 출시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때까지 TED 임상적인 개선을 보인 거는 IGF-1R 등은 오비탈 피브로레스트를 직접 타겟하는 점에서 안티에프시란의 안티바디 저해와 결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IGF-1R이라는 게 태페자죠. 태페자랑 벨리그로트그룹이었나요? 어디였지? 그 회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였죠? 회사가? 태페자 말고 비리디안 테라피틱스. 비리디안 테라피틱스의 약물이 IGF-1R인데 걔네들은 이제 눈에 있는 안구 섬유화를 직접적으로 없애는 타겟을 한다는 점에서 안티FcR의 항체 저해하는 결과 달리한다. 하지만 바토클리맙은 임상 P2B가 이제 페이스 2B여서 임상 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12주 차에 프롭토시스 리스폰더 그러니까 안구 반응률 같은 게 30% 그러니까 약효에 의한 반응률이 30% 정도 달성을 해서 임상적 효능을 입증을 한 바도 있고요. 그레이브스병 임상 이상에서도 안화 증상 개선 효능을 확인도 했습니다. 추가로 사노피 같은 경우는 자사 IIT에서 BTK 이니비터로 BTK 저해제라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TED 임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BTK 이니비터도 바토클리맙이랑 비슷하게 자가 항체를 차단하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항체 억제가 안화세포 섬유화가 진행된 환자에서도 회복에 기여함을 입증하며 이는 FcRn 기전적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BTK 이니비터는 이미 성공을 했어요. 임상에 성공을 했어요. TED에서. 근데 BTK 이니비터라는 것 자체가 이뮤노반트처럼 자가 항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체 억제를 하면 안화세포 섬유화, 안화세포가 좀 딱딱해지는 거, 굳어버리는 거, 눈이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뒷받침이 된 거고요. 당사는 높은 TSHR 항체 억제 효능을 확인한 바토클리맙의 TED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게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자, 과연 5만 원을 상향한 건지 얼마를 상향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한번 좀 봐볼게요. TED 페이스 3 결과, 임상 3상 결과입니다. 기업 가치 변화 전망.
일단 목표 주가를 여기 일단이 봤어요. 일단은 목표 주가 제가 나중에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일단 5만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이는 GD 이상, TED 2 비상, 사노피 IIT에 따라서 TED 3상 성공률을 좀 상향 조정했다. 최근 M&A 관련 뉴스로 주가가 단기 급등했으나 이러한 인수논의 역시 바토클리맙 출시에 따른 가치 상승 기대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출시가 될 것 같으니까 M&A 얘기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12월 TED 3상 결과로 동사 기업 가치가 대폭 변화할 전망이다. 12월 TED 3상 결과로 지금 이 목표 주가 5만원 상향은 3상 성공률을 과거보다 높여서 5만원으로 상향을 한 거고요. 이 5만원 안에 TED 3상 결과가 긍정적이다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TED 3상 결과가 긍정적이고 상업화까지 된다면 대폭 변화할 전망. 대폭. 아시겠죠? 네, 잘 판단을 하셔서 사셔야 돼요. 대폭 변화할 전망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5만원짜리 레포트네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숨은 뜻을 아셔야 돼요. 자, IVMT가 아니라 IMVT입니다. 귀여운 오타를 내셨습니다. IMVT의 M&A 설. 왜 그동안 잠잠하다가 M&A 재점화, 바토클리맙의 달라진 위상. 10월 30일 이뮤노반트 인수설 제기. 지난 목요일 영국의 M&A 전문 가십지 베타빌의 언쿡드 알러트, 아직 검증되지 않은 초기 루머 단계를 뜻하는 용어 같아요. 언쿡드 알러트가 유포되면서 이뮤노반트 M&A 인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이에 당일 주가는 이뮤노반트는 12.8%, 하늘바이오 파마는 22.3%대 공매도 아마 쇼커버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등 단기 급등하였다. 지금 공매도로 또 눌러놨어요. 쇼커버로 해놨던 거 지금 공매도 또 쳐놨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주된 잠재적 인수자로는 최대 주주 로이반트가 거론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이반트는 이뮤노반트 모회사로 올해 1월 13일 이뮤노반트 주식 1683만 5천주를 총 336.9밀리언 달러 하나로 4,700억 원에 추가 매집을 해서 약 56.9%의 지분을 공시를 했고요. 현재 로이반트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뮤노반트가 인수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모회사 로이반트가 기관과 협상을 해서,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기관과 협상을 해서 일부 블록딜을 체결한 뒤에 공개 매수를 통해 잔여 주식을 확보해서 이후 이뮤노반트 상장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 그러니까 로이반트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랑 협상해서 로이반트 지분 이 56.9%를 다 팔아요. 다 팔고 로이반트는 다 팔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기관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남은 이뮤노반트 주식을 싹 가져가는 거. 그러면 주가를 높게 불러서 가져가야겠죠. 그죠?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제3의 글로벌 제약사가 로이반트로부터 직접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최대 주주만 가져가는 거죠. 최대 주주만. 그래서 이뮤노반트의 FcRn 저해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인수 후보가 될 글로벌 제약사는 면역학 및 희귀질환 분야 강점을 보유한 사노피, 노바티스, 일라이릴리. 옛날에는 머크, 파이자, 로바티스, 리제네론 뭐 이런 게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중에 사노피, 노바티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일라이릴리 유상증자 했답니다 하면서 방송을 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 공장 차리려고 막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되니까 공장 지으려고 사채 발행, 회사채 발행했어요. 회사채 발행을 한 건지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한 건지 이뮤노반트 인수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뭐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죠? 아무튼 두고 봐야겠습니다. 꽤 큰 돈을 얘가 모집을 했거든요. 자금을. 그리고 비만약도 잘 팔리고 있어서 현금 많거든요. 사실 인수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이뮤노반트 기업 가치를. 그래서 인수설 재점화 배경, 임박한 바이너리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뮤노반트 인수설이 다시 제기된 이유는 9월 3일 이후 급격히 높아진 이뮤노반트의 바토클리맙 파이프라인 인식 때문으로 판단한다. 현재 이뮤노반트 여기 보시면 급격히 높아진. 네. 현재 이뮤노반트는 12월에 핵심 바이너리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며 해당 이벤트를 성공할 경우 하늘바바 기업 가치는 최대 2.2조 상승할 것입니다. 12월 핵심 바이너리 이벤트가 뭐예요? TED 성공과 상업화. TED 성상입니다. T성상. TED 성공과 상업화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해당 이벤트를 성공할 경우 하늘바이오 기업 최대 2.2조 상승할 것이다. 시가총액이 2.2조가 된다는 말일까요? 2.2조가 더 상승한다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2.2조가 더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2.2조 원이 상승할 것이다. 시가총액이 2.2조 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이 2.1조 원일걸요, 아마? 그러면 파놀바이오파마가 TED 성공해서 0.1조 원 올라갈까요? 주가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최대 2.2조 원 상승한다고 하는 거는 2.2조 원이 더 오른다. 지금 2.1조니까 2.2조까지 최대로 더 오르면 4.3조까지도 기업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숨은 속뜻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표 주가를 엄청 높게 부른 게 아니지만 높게 부른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다들? 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너리 이벤트가 이제 TED 얘기하는 겁니다. 바토클리맙 TED의 중심은 바토클리맙에 있다. 현재 시장은 IMBD 140 이뮤노반트 하늘바이오파마 기업 가치의 장기 핵심 가치로 간주하고 있으나 단기적 모멘텀으로는 바토클리맙이 기업 가치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단기적으로는 바토클리맙이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죠, 그죠? 바토클리맙 버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M&A 바토클리맙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과거 LDL 콜레스테롤 부작용 이슈가 제기되며 사실상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간주된 바토클리맙은 다시금 상업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3만원대 중반일 때는 바토클리맙 안 되네 했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된다고? 하면서 4만원대 초반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되면 이제 4.3조까지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겠죠. 그죠? 바토클리맙이 상업화될 경우 TED 적응증에서는 퍼스트 인 클래스로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제넥스가 약 15,000명 지금 환자 투여하는데 예상 매출이 4.3조예요. 43억 원. 43억 원이면 또 계산기 켜봐요. 또 계산기 한번 켜볼게요. 계산기를 켜놓고 있어야겠네. 또 검색을 해. 취소. 계산기. 자, 43억 달러를 제가 얼마인지 곱하기 1350원 때리면 5조 8천억. 지금 아제넥스가 1년에 15,000명 투여하는데 5조 8천억 팝니다. TED는 퍼스트 인 클래스 출시된 경우 데이터에 따라 3.7조 원까지 37억 원, 아까 5조 원 정도 됐죠. 그죠? 4.9조 원, 5조 원. 5조 원 정도까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반등의 시작. 바토클리맙. 안티-FcRn 시장 격화로 빠른 시장 출시가 점유율 확보예요. 그죠?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 LDL 상승 부작용과 그에 따른 불명확한 상업화 전략과 차세대 아이메로프로바트라는 140-2번은 2029년 EU가 출시됨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지금까지 계속 하락했었어요. 상업화 안 된다고 했었어. 1번 이 바토클리맙이. 그래서 최근 반등이 반영되지 않는 2025년 9월 2일 기준으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경쟁사 아제넥스 비브가르트는 기호 확보한 3가지 적응증 내 빠른 침투, 그 다음에 2025년 4월 PFS 자가주사 제형 승인에 힘입어서 3분기 매출이 엄청 올라서 고성장을 입증을 했고요. 안티-FcRn의 선도주자는 아제넥스라는 판단하에 주가 역시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쭉 떨어질 때 아제넥스는 반대로 계속 올랐습니다. 아제넥스는 PFS 출시로 기존 접근할 수 없었던 MG 환자군에 대해 약 1000명의 환자를 확보하는 등 빠르게 접근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편의성이 중요해요. 편의성. 이 자가주사 제형이 개발되고 승인되면서 편의성이 확보되니까 추가 환자가 더 늘잖아요. 그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주가 추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아제넥스 계속 올라갔죠. 그죠? 아제넥스 프로덕트 넷세일즈 전체 매출입니다. 아제넥스 전체 매출 전부 다 비브가르트 매출입니다. 전부 다 비브가르트 매출 계속 올라갔죠. 그죠? 네, 계속 안티-FcRn 시장이 그만큼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등의 시작. 바토클리맙 출시 가능성이 확보. 바토클리맙 투여 중단 이후에도 지속적인 효과가 입증됐다. 9월 3일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의 그레이브스병 임상 이상 추적 관찰 데이터를 공개를 했어요. 이번 데이터 24주간의 바토클리맙 투약 이후 약 6개월 동안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치료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확인을 했고요. 이건 이제 임상 개요고요. 넘어갈게요. 어떻게 이 6주간 임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투약을 안 하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번 임상 핵심 데이터는 팔로우 피리어드 구간 24주에서 48주 구간 동안에 바토클리맙 투여 중단 이후에도 갑상선 기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결과로 관찰을 했고요. 이는 단순한 투약증의 증상 개선이 아니라 자가항체 활성의 장기 억제를 통해서 그레이브스병 질병 자체를 완화시켜버리는 디지즈 모디파잉 이펙트를 검증하는 구간이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과는 어땠는데, 그래서 결과는 디지즈 모디파잉 치료제로 발전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잘 나왔다 이겁니다. 약을 먹었을 때 환자가 개선 효과를 보였고요. 약을 안 먹어도 유지 효과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로 치료 또는 관해라고 하죠. 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임상에 대한 그 설계고요. 이것도 임상에 대한 결과인데, 25명 중에 20명이 베이스라인에 다 들어왔고, 그 중에 18명은 ATD 도스가 베이스라인 안에 다 들어갔고, 아무튼 좋은 내용입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다음에 ATD 프리는 약 17명 중에 50% 정도가 됐고요. 이건 이제 항체 수준에 따른 그다음 자가 항체 수준에 따른 증상 개선 정도나 이런 건데, 항체는 다시 투약을 안 하면, 여기 회색 구간이 투약을 안 한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는 투약을 했고, 여기는 오른쪽 회색은 투약을 안 한 구간인데, 투약을 안 하니까 자가 항체의 수는 쭉 증가를 하는 대신에 이 문제였던 TRAB라는 항체는, TRAB, 뒤에 있는 AB가 안티바디 항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TRAB라는 항체는 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문제였는데, 그레이브스병이 얘 때문에 문제였는데, 약을 투여 안 했더니 항체는 올라갔는데 얘는 또 안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질병이 개선 정도가 유지가 되는구나라고 느낀 겁니다. 기존 출시허들은 부작용이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출시 중에 가로막혔던 건 부작용이었다. 24주 투여로 평생 질병 관리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4주만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잠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더라도 스타틴 계열이라는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알약 조그만한 거 있거든요. 엄청 싸요, 이거 가격이. 이걸로 충분히 그 부작용 컨트롤이 되고, 24주간 콜레스테롤 올랐을 때 이 스타틴 계열 약물로 컨트롤이 되고, 그 정도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면 24주 약 먹을만 하다. 평생 질병 관해가 나타나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부작용 있어요?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그래요? 방법은 없어요? 의사가 스타틴 먹으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스타틴 먹을게요. 24주에 저 질병 낫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면 되는 겁니다. 자, 바토클리마비 성공적인 MG 임상 3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업화에 도전을 못했던 까닭은 부작용, LDL 콜레스테롤 상승에 있었다. 과거 바토클리마브는 TED 임상 도중 알부민 감소로 인한 LDL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이 발견되어 임상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경쟁 약물 비브가르트는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는 평생 투여해야 하는 자가면역 치료제 특성상 바토클리마비 안정성 측면에서 좀 경쟁력이 밀리기 때문에 상업화를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비브가르트는 부작용이 없고 바토클리마브는 부작용이 있는데, 바토클리마브는 자가면역 질환 특성상 평생 약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환자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비브가르트가 시장 잠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번 그레이브스병 이상에서 바토클리마비 disease modifying, 그러니까 질병 관해 효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능을 입증함에 따라 상황은 변하게 되었다. 바토클리마비 LDL 상승 부작용은 약물을 중단하는 즉시 회복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약물을 중단하면 회복된대요, 즉시. 또한 용량 의존적으로 부작용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도 관찰됐다. 약을 안 넣으면 강도가, 그러니까 약을 고용량 쓰면 부작용도 커지고 약을 적게 쓰면 부작용도 얕아지고, 이게 관찰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토클리마브 24주간 투여 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없이 질병 관해를 유지할 수 있는 disease modifying 치료제로서, 질병 관해 치료제로서 자리 잡을 경우 일시적인 LDL 상승은 상업화의 본질적인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 24주간 투여를 해도, 보세요. 24주간 투여를 해도 용량 의존적으로 강도가 세지니까 용량을 줄여버리면 콜레스테롤 부작용이 관리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타틴 계열에서도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24주 이후에는 약을 투약을 안 해도 되니까 콜레스테롤도 떨어지니까 관리가 되고, 관리가 다 되네? 상업화해도 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약 24주간 LDL 콜레스테롤 상승은 시중에 이미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어 있는 스타틴 등의 일시적인 병용 투여로 해결할 수 있는 바, TED 임상 3상이 성공할 경우 당사는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마 상업화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엄청난 소식이죠. 얘는 증권가에서 안 한다 했었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기업 가치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가 M&A 땅 터지니까 이거 상업화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잠깐 올라온 겁니다. 지금 다 올라왔나? 아니요, 잠깐 올라왔어요. 잠깐. 지금 이렇게 조정 구간 이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구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공매도 쳤던 거 쇼커버로 다 올려놨고요. 급등이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 지금 이틀 동안 공매도 또 쳐놨습니다. 자,
급등이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쇼커버 또 들어오죠? 그러면 또 급등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많이 없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높으면 이렇게 급등 나올 때마다 외국인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떨어집니다. 조정받아요. 기관도 떨어집니다. 연기금도 지금 엄청 팔아놨고요. 외국인도 엄청 팔아놔서 지금 팔아야 될 물량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팔 수 있는 물량이. 그러니까 공매도로 막 떨구려고 하는 안 떨구니까 올라버렸어. 올라버리면 이제 공매도는 쇼커버가 들어올 거고 물량이 있으면 팔겠는데 물량이 지금 너무 많이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안 판다 그건 아닙니다. 수급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거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나타낸 표인데 이거는 제가 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거 다 설명하면 저희 한 5시간 찍어야 돼요, 영상. 자,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인데 이것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알부민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랑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그림이 반대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TED 임상 3상 최대 37억 원 매출 전망. TED 바토콜리마의 퍼스트 인 클래스다. 자, 왜 37억 원을 전망하는지 한번 봅시다. 테드 적응증이 하나여 바토콜리마 안티-FcRn 중 퍼스트 인 클래스로 출시될 전망이다. 이에 조기에 출시하여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한 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곧 시장의 장악이라는 안티-FcRn 시장에서 특성상 비바르트 대 매약 1년 빠르게 출시하는 바토콜리마은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 가로에 있는 근거가 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효능이 유사할 경우 1년 우선 출시할 경우에도 마켓 세일즈 시장 점유율 70%를 확보를 한대요. 다른 약에서. 뭐 이뮤노반트랑 안티-FcRn하고 많이 다르겠어요. 그쵸? 먼저 시장에 진입해서 환자들 반응이 좋으면 의사들 다 그거 쓴다 이거예요. 다른 거 들어왔어? 그래? 그 효능 까봐. 데이터가 월등히 좋아? 부작용도 없어? 그럼 바꿔야지가 되겠지만 지금 이뮤노반트랑 아제넥스랑은 아제넥스보다 이뮤노반트가 항체 감소 농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더 효과가 뛰어나다고 점점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근데 이뮤노반트가 먼저 출시가 돼버리면 아제넥스는 뒤에서 데이터로 들이밀라 그래도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정성도 이뮤노반트가 지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위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뮤노반트가 시장을 먼저 출시를 한다면 70% 확보가 가능하다. 충분히 이유 있죠. 그죠? 저는 김민정 연구위원님을 존경합니다. 이유 있습니다. 단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MG에서는 바토클리마비 출시되더라도 유의미한 MS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MG에 대해서는 지금 꾸준히 투약을 해야 되는데 바토클리마본 부작용이 있으니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MG에서는 아제넥스가 먼저 출시를 했고요. 시장 점유율을 먼저 가져갔고 부작용도 없는 약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늦게 들어오고 부작용이 있는 바토클리마비 입장에서는 MG를 치고 들어가기는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자, 현재 TED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약물은 암젠의 테페자, 성분명 테프로투무맙이 가장 유일하다. 테페자는 IGF-1R 이니비터로 옵틱 임상 3상에서 24주타, 프롭토시스 리스폰더 비율이 약 83%. 이거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상당히 높게 나온 거고요. 그러나 테페자 IV가 투여가 필수적, IV 투여가 필수적. 그러니까 병원 가서 맞아야 돼. 3주에 한 번씩 병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누워있어야 돼.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3주에 한 번씩 1시간 반에서 병원에 누워있으려면 답답합니다. 개인 생활하기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청력 소실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안고 있어요. 따라서 바토콜리마비 우수한 투약 편의성, 이건 집에서 투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성까지 확보를 지금 담보했다고 보기 때문에 상업화까지 출시까지 된다면 테페자 투여하지 못했던 환자군, 그러니까 청력 소실 부작용이 우려스러워서 투여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무서워서 투여하지 못했던 환자군과 기존 테페자 환자군에서도 일부는 반응을 안 한 환자군들은 전망을 성공적으로 약을 바토클리마브로 전환할 수 있는 시장도 있을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현재 이뮤노반트는 테페자 대비 열대간 안구 돌출 치료 효능을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테페자 비투여 모더레이트 환자 약 5,000에서 7,000명이랑 여기 중요한 거는 멘트가 보수적. 그러니까 이 김민정 연구위원님을 제가 또 존경하는 게 이 보수적으로 보고서를 쓰시는 걸로 봐서 정말 성격상 엄청 꼼꼼하게 쓰시는 걸 거예요. 이 보수적으로 가정한다는 게 절대 부풀릴 일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풀리지 않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업화를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을 믿으세요는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충분히 신빙성 있게 쓰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태페자 투여 이후 잔존 증상 20에서 35%가 남았거나 재발한 자 같은 경우까지 포함해서 8,000에서 18,000명을 잠재적 고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아제넥스가 15,000명인가 투여했는데 4.9조 원이었잖아요. 49억 달러, 4.9조 원을 판다 그랬는데 18,000명까지 팔면 어떻게 돼요? 이걸 넘어가겠죠, 그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세일즈를 여기 또 보세요. 보수적으로 더 낮춘 거예요. 아제넥스 15,000명을 해서 MG랑 CIDP 지금 두 개 기준으로 15,000명 투하고 있는데 연간 43억 달러, 49억이 아니네요. 아무튼 43억 달러 예상되어 밝혔어요. 따라서 바토클리맙 투여 대상은 모더레이터 환자 5,000에 7,000명으로 제한. 이것만 딱 보더라도, 위에서 말한 이 모더레이터 환자만 보더라도 요 정도 매출 가능해요. 요 정도 매출. 추가로 태페자 불응성 환자들 요거까지 하면 최대 5.2까지 가는 5.2 52억 달러. 지금 아제넥스가 43억 달러인데 테드 하나로만 52억 달러래요. 얘는 두 개에서 15,000인데 테드 하나로만 52억 달러래요. 후속주자 비브가르트 PFS 출시 일정 차이가 크지 않고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1년 뒤에 비브가르트도 나오고 지금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니 그런 리스크들을 감안했을 때 마켓 시어 세일즈를 매출 시장 점유율을 70%로 가정을 했고, 따라서 지금 이 최대 가격에서 70%를 까는 1.6에 3.7 정도가 달성될 거다. 단 당사는 이뮤노반테 추정을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엄청 낮춰 잡았다 이겁니다. 우리 지금 이거 계산 엄청 낮춰 잡은 거야 얘들아. 37억 달러가 4조 원, 5조 원 수준인데 이 5조 원 수준이라는 걸 엄청 보수적으로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5조 원 이상이라고 봐도 돼 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5조 원만 팔아도 한올이 가져오는 로열티가 5천억이에요. 5천억. 신약 개발 기업을 펄을 40배를 주거든요. 얘 로열티만 40배를 주면 20조 원이면 시가총액 지금부터 10배. 30조만 줘도 1.5배고요. 1.5배가 아닌가? 30배 주면 15조잖아요. 지금의 7배.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TED 하나로 지금 DS 투자증권에서 엄청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이어서 볼게요. 현재 태페자 매출이 다소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태페자 매출이 정체되었다는 말은 이뮤노반트가 비집고 들어갈 시장이 넓다는 거예요. 태페자가 좋았으면 약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뮤노반트가 지금 태페자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정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이 시장은 이만큼은 이뮤노반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21년 청력소실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태페자의 분기 매출은 400에서 500밀리언 달러 수준에서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청력소실 부작용으로 중등도 이하 환자, 그러니까 좀 증상이 좀 약한 환자한테 태페자를 써가면서 청력을 잃어가면서까지 약 투여하기는 쉽지 않다. 그 다음에 500mg 한 바이알, 1바이알당, 그러니까 1주사액당 17,500달러의 고가예요. 환자의 접근성이 제한돼요. 돈 없는 사람은 처방도 못 받아요. 보험 적용받아도 어려워요. 실제로 호라이즌 인수 이후 암제는 과거 호라이즌의 실적 발표에서도 ENT 부작용 관련 부작용 때문에 모더레이트 환자군의 처방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적당한 환자들한테는 청력 소실을 부작용을 감안해서까지 투여를 하기는 어렵다. 제한적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바토클리맙 효능 측면에서 태페자 대비 열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좀 있다가 아니라 높아요. 태페자보다 데이터가 안 나올 가능성. 아까 태페자 데이터가 80% 이상의 반응률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바토클리맙은 그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70%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우수한 안정성. 얘네들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뿐인데 스타틴이라는 아주 값싼 약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약 투여 안 하면 콜레스테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 그 다음에 4주당 24에서 24,000에서 28,000. 얘네가 지금 한 번에 17,000인데 4주 동안이 24,000, 38,000.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될 경우 severe TED 환자군에서도 침투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 비어있는 태폐자가 못 누리고 있는 이 시장을 이뮤노반트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뮤노반트의 추정은 지금 엄청 보수적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다. 열려있는 건 많다. 하지만 우린 열려있는 거 다 계산하지도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경쟁사 알제넥스 역시 TED 시장을 MG 사이즈드 어퍼튜니티 있는 저응증 중 하나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조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안티-FcRN의 저응증 확보를 조기에 이해하고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안티-FcRN의 적응증 조기 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이거 증권가에서 엄청 떠들었거든요. 네. 너네 늦게 나오면 뭐 없어. 너네 또 늦어지면 별거 없어라고 해서 너네 알제넥스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너네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너네 목표 주가 낮춰 하면서 낮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뮤노반트도 알고 있어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이에 TED 임상 3상 결과를 확인한 후에 바토콜리맙 최종 개발 전략을 확정지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 따라서 12월 이분은 김민정 의원님 12월 예상하십니다. 12월 3상 바토콜리맙 출시 결정의 핵심 데이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테드 파이프라인 비교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 에이프릴 바이오도 있네요. 지금 페이스 1B라서 3상까지 가려면 한 5년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고 5년 뒤면은 TED가 이미 시장에 자리 잡고도 남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IV 제형입니다. 추후 SC 변환도 가능하지만 얘도 임상을 또 따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네, 시간이 많이 남았다. 태폐자 매출 추이 가다가 멈췄죠? 그죠? 이 투약 못 받은 여기 이만큼의 환자들은 이뮤노반트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다. 약가 차이 태폐자와 이뮤노반트 비브가르트와 이뮤노반트는 같은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차이 거의 3분의 1인가요? 몇이죠? 아무튼 30%, 20%, 25% 정도 싸. 25% 정도 쌉니다. 자, 이건 아제넥스 얘기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과연 이 방송을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용이 한참 남았네. 다음에 해야 되나요?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영상은 내일 저녁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찍도록 하겠고, 다 해야 되나? 다 할까요? 빠르게 할게요.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바토콜리맙 상업화 과정에서 남은 핵심 리스크는 TED 3상 성공 여부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TED에서 임상적 개선을 보인 약물은 아이제포날 같이 직접 타겟하는 약물들인데 바토콜리맙은 항체를 줄여주지 눈을 직접 타겟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구 돌출을 치료하고자 한다. 이번 바토콜리맙 TED 임상 3상은 총 2개인데 그건 임상 3상에 대한 개요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레이브스병 임상에서 바토콜리맙이 안화 증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을 한 게 있어요. 2.8mm가 감소를 했네, 3mm가 감소를 했네,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감소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바토콜리맙에서도. 그래서 근데 이제 2주 지난번에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TED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중단했기 전까지 투약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환자들을 분석을 했더니 65명을 했는데 바토콜리맙 12주간 12주밖에 투약을 못했어요. 중간에 중단해버려가지고 했더니 임상적 개선 경향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통계적 유의성 달성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투약을 멈췄고 다 투약을 못했고, 그러니까 넣을 약물 다 못 넣기 때문에 유효성이 좀 떨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상치 못한 LDL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으로 일부 환자에서 투약을 조기 종료했기 때문에 약을 다 못 넣기 때문에 그랬고, 1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금 임상 3상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한 거고요. 사노피에서도 이 BTK 이니비터라고 BTK 저해제를 지금 임상을 했는데 성공적인 치료임이 확인이 됐어요. 이것 또한 자가항체 경로를 차단하는 거라서 FcRn 저해제, 이뮤노반트랑 같은 기전의 원리와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면역 조절 기전을 공유한다. 그래서 사노피 임상이 성공 사례를 통해서 항체 억제가 곧 안화세포의 섬유화, 조직 팽창이 진행된 환자에게 회복에 기여될 수 있겠네라는 거를 증명이 된 거니까 바토콜리맙도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TED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다음에 효능은 태폐자가 우수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집니다.
태페자는 83%의 우수한 효능 결과를 나타냈고요. 안구 돌출 개선 정도도 약 마이너스 3.4mm로 가장 많이 우수했고요. CAS라는 그 테드 염증 활성도 정량 수치라고 점수로 표현한 게 있는데 0점 혹은 1점 달성도도 태페자가 우수했다. 그러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청력 소실 부작용은 상당히 치명적이다. 그래서 매출이 가다가 멈췄다 그랬잖아요. 좀 증상이 약한 환자는 투여도 못하고, 그죠? 단 태페자는 2개의 피보털 트라이얼스에서 난청, 이관 기능 장애, 청각과민, 청력 저하, 자가청 등 청력 소실 부작용이 10%나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페자에 이런 경고 라벨을 추가를 했어요. 청력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 라벨을 FDA에서 추가를 했고요. 최근 대규모 후형적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건 이제 실제로 처방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청력 손실 위험은 입증된 바다. 그러니까 임상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 실제로 처방군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3.2배나 높았대요. 많이 높았죠. 네. 청력 소실 가능성은 뭐 다 다양했는데 회복 가능성도 있지만 청력 소실 가장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환자들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 태페자는 혈당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당뇨 환자에게는 또 사용되기도 어려워요. 비리디안 같은 경우는 벨리그로투그라는 물질인데 여기도 청력 소실면이 이렇게 보호가 됐고요. 태페자보다도 리얼월드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된 점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론은 시비어 시장까지도 이제 진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바토클리마브 태페자가 안정성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그레이브스병 임상 이상에서 우수한 개선도 확인이 됐고요. TED 임상 2비상에서 프로포시스 리스폰더 30% 달성했다. TED 임상 2비상이 LDL 콜레스테롤 이슈로 조기 중단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한 설계된다. 추가적인 TED 시비어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GD 환자가 있어요. 그레이브스 환자가 있는데 GD 환자의 80% 가까이는 TED를 동반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GD 환자로 온 게 아니라 TED 환자로 왔다고 쳐봅시다. 그 TED 환자의 바토클리마브에 만약에 승인이 되면 TED 환자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레이브스 환자도 넣게 되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잖아요. 이 환자가, 한 명의 환자가 2개의 질병을 갖고 있다면. 그 TED 치료하려다가 그레이브스병도 치료하는 바토클리마브이 TED 치료제로 나왔는데 라벨링으로 그레이브스병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자,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TED 임상 상상 성공 시 2027년 출시점. 지금 2029년에 출시한다 그래서 주가가 3만원에서 중반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2년 땡겼잖아요. 그럼 내년부터 출시 전망이 확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3만원, 4만원대 있을 게 아니고, 상업화된다 그러면 2027년이면 당장에 내년 되면 그 다음에 출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DA 승인만 나오면 바로 매출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는 미리 반영하잖아요. 그죠?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20조 원 막 이렇게 가지 않나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향후 2년, 3년 안에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를 미리 반영한 거잖아요. 그죠? 하늘바이오파마도 이제 시작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뭐,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아무튼, 2026년 8월에 3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고요. 다 이제 관해 데이터, 관해 임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6개월 미투약 그레이브스병처럼 그것도 해서 2026년 8월에 다 도출이 될 거고, 그래서 아제넥스 비브가르트보다는 1년 빠른 타임라인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2027년에 이후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는데 바토칼리맙 출시를 통해서 로이반트, 이뮤노반트는 재무적 안정성도 꾀할 수 있고요. 다른 임상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벤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목도가 매우 높을 거다. 그래서 TED 페이스 3상 결과가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얼마나 변할 건데, 지금의 한올바이오파마, 현재 한올바이오파마 기업 가치는 바토클리맙 2,100억, 그 다음에 140이 1조 9천억 해서 합하면 한 2조 2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한 4만원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부여되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러한 기업 가치 비중은 TED 3상 결과에 따라 큰 폭을 변할 수 있다. 지금의 기업가, 현재의 기업 가치가 지금 이 정도인데 3상 결과에 따라서 큰 폭으로 변할 수도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현재 MG, TED, IMVT 140이 출시했는데 2028년 9년 출시될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2028년 및 9년에 뒤늦게 출시된다고 했는데 이에 퍼스트 인 클래스 비브가르트 1년 6년 출시기간 차이를 가지게 돼 MS 야구의 10을 부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브가르트가 1년에서 6년 동안 출시기간을 했기 때문에
마켓 세일즈를 50% 10% 부여하기 어려웠는데 TED 적응증으로 인해서 27년에 즉시 출시가 될 경우에는 퍼스트 인 클래스로서 마켓 쉐어를 약 70%까지 부여할 수 있어서 기업 가치가 약 2.2조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해서 2.2조인데 더하면 4.4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뒤에 재무제표니까. 아이고, 영상이 꽤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해되시겠죠, 그죠?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제가 좀 뒤에는 빨리 지나갈 부분도 있지만 한번 정지로 누르셔가지고 레포트 읽어보셔도 되고요. 일시정지 누르셔서 읽어보셔도 되고 하니까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다 알았다. 하늘바이오파마 좋네. 그래, 알았어. 그 다음은 뭐예요? 이건 20%라 그랬죠? 그 다음 80%는 여러분의 투자 철학입니다. 가격이 이게 고점이고 이게 저점이고 맞추다 보면 돈 다 잃어요. 돈 다 잃습니다. 그게 단타고 단타로 돈 따려는 사람들 많죠.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서 보셨나요? 유튜브에 가끔 나오죠. 상승장일 때 저 이번 상승장이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분들 하락장에도 나올까요? 하락장이 안 나와요. 단타 하락해서 못 쳐요. 하락장에서 단타를 어떻게 쳐요? 그거 안 됩니다. 가끔 한 달에 뭐 30일이면, 만약 거래일이 20일이면, 20일이면 15일은 잃고 5일은 벌 수 있어요. 5일 번 걸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15일 잃을 거예요. 여기서 기업 공부 다 했다. 아우, 좋은 회사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의 역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투자 철학은 별개입니다. 기업을 아무리 잘 알아도 투자 철학이 안 서 있으면 돈 못 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 철학 잘 다지시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투자 철학 잘 다지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4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계속 천천히 월급이 나올 때마다 한 주라도 모아갈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은 안 파는 기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힘드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야 돈을 버는 시즌이 온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지만 주식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안 파는 게 기술입니다. 안 파는 게 기술이에요. 모아가는 게 기술이 아니고 안 파는 거 먼저 해보셔야 돼요. 안 파는 거. 제가 뭐 독려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특히나 눌러주시고, 댓글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꼭꼭 달아주시고, 슈퍼땡스는 메모리 800만원님, 해피보너님, 그 다음에 제이크올리님 보내주셨지만 언제든지 다른 분들도 환영입니다. 금융치료가 세상에서 가장 깔끔한 치료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너무너무 지금까지 성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 구독자로 다 남아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